지금 코인 시장에는 오래된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CEO의 말은 재료가 아니라는 건데요. 자기 회사 코인의 앞날을 밝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 CEO가 당연히 자기 코인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시장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처럼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통념에 예외를 둬야 될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내용이 새로워서가 아니라요. 지금 발언이 나온 자리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4년 전에 미국의 한 규제기관이 리플 앞으로 보낸 소장이었어요. 재판에 나오라는 서류였었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의 또 다른 규제기관이 같은 회사 대표 앞으로 보낸 서류는 위촉장이었습니다. 규칙을 함께 논의할 위원으로 모신다는 서류인데 고소당하던 사람이 초대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고, 오늘은 이 뒤바뀐 서류 2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리플 CEO가 지목한 XRP 상승을 가로막는 딱 한 가지 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림돌이 실제로 빠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지난주 20일 워싱턴에서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새로 만든 혁신 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했습니다. 위촉된 위원은 모두 35명이고요. 코인베이스랑 크라켄, 나스닥,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들의 경영진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기 SNS에 이 명단을 두고 크립토의 올림픽 대표팀 같다라는 표현을 남기기도 했었고, 그 위원석에서 꺼낸 숫자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미국 증권당국과 4년을 싸우는 동안에 밭값 로펌에 낸 돈만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이었다는 거. 또 다른 한 가지는 같은 기간 회사가 새로 뽑는 사람의 80%를 미국 밖에서 채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소비자를 지키기에도 또 혁신을 키우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게 그의 요지였었죠. 2,100억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회사 문을 닫는 것까지 검토했었다는 고백과 함께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전달을 드렸었죠. 다만 그때 이 숫자가 놓였던 자리는 팟캐스트였습니다. 지나간 고생들을 돌아보는 회고담이었었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연방규제기관이 소집한 공식적인 회의, 기록이 남는 위원석에서 앞으로의 규칙을 요구하는 증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같은 숫자의 쓰임이 회고담에서 증거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4년으로 나눠보면 이 돈의 크기가 새삼 실감이 나실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억 4천만 원씩 미국 대통령 임기 하나랑 맞먹는 시간 동안 로펌으로 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 한 가지만 깔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금융감독은 크게 두 가지 집으로 나뉘어 있죠. 주식처럼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미국 SEC가 맡고, 금이나 원유, 이 곡물처럼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CFTC가 맡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인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정해주는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고, 리플의 4년 다툼도 결국에 소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생긴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툼 자체는 지난해 여름에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이번 장면의 묘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 쪽의 감독기관과 싸웠던 회사의 대표를 이번엔 상품 쪽의 감독기관이 위원으로 앉혔다라는 거. 그 의자의 위치가 말보다 먼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줄로 줄이자면요. 규칙 없음의 값을 가장 비싸게 치른 회사가 이제 그 규칙을 만드는 논의의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숫자죠. 80%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2,100억 원보다도 무겁다라고 보는데, 시장에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요. 사람과 조직은 한번 옮겨가면은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가 4년 동안 새 식구 10명을 뽑으면은 그 중에 8명을 미국 바깥에서 뽑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리플에서 두 번째로 큰 사무실은 미국의 다른 도시가 아니라 런던입니다. 갈링하우스의 진단은 단순해요. 몇 년 뒤를 계획할 수 없는 나라에는 기업이 투자도 채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보낸 거는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규제가 없다는 사실, 그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코인 회사라면 이런 비용들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못했고, 다른 회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도 있었고요. 실제로 같은 날 회의에서 유니스왑 창업자는 은행 계좌가 끊기고 또 몇 년짜리 조사를 받는 동안 아는 창업자들이 회사를 정리하거나 미국을 떠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리플 한 곳의 하소연이 아니라요. 업계가 같은 영수증을 들고 한 회의실에 모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갈링하우스는 이걸 단 하나의 요인이라고까지도 말을 할까요? 기관 자금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처럼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굴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내부 규정과 회계 기준 때문에 법적 위치가 문서로 정해지지 않은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유드리자면요. 범위를 알려주지 않는 시험에는 아무도 응시 원서를 쓰지 못해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요. 지난 4년의 리플은 범위 공지 없는 시험들을 억지로 치른 수험생이었었고, 기관 자금은 아예 원서를 내지 않는 응시 대기자였던 셈입니다. 물론 이런 비유에는 한계가 있죠. 시험과는 다르게 여기선 범위가 공지된다고 모두가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공지된 뒤에 성적, 그러니까 실제 수요를 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순서만큼은 분명해요. 이 범위 공지가 먼저고요. 응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XRP의 남은 조건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바뀌지 않은 명확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날 회의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인데요. 그 명확성이 오는 방식이 이날부로 하나에서 둘로 늘어났고, 미국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회의를 연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의회가 코인 시장 구조를 정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기 기관이 대신에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말뿐이 아니라 이미 직원들에게 관련 작업들을 지시를 해뒀고, 예측 시장 쪽에 규칙안도 추가로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는 이래요. 1차로는 의회의 법, 그게 멈추면 2차로 감독기관의 규칙. 물론 기관의 규칙은 법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고쳐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투자 구조로 봤을 때 의미가 작지는 않은데요. 이 명확성이라는 재료가 상원 일정 하나에 전부 다 걸린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올해 안에 구속력 있는 명확성의 첫 번째 문서가 그게 상원을 통과한 법이든 CFTC가 예고한 규칙 초안이든 실제 활자로 나오는 순간이 XRP의 그 다음 국면을 여는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의 말대로 걸림돌이 정말 한 개뿐이라면은 그 하나가 빠질 때 가격은 개선을 천천히 반영하는 쪽보다 조건 충족을 한 번에 반영하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문제 제기가 회사 보도자료가 아니라 연방자문위원회 회의 기록에 올라갔습니다. 이 바깥의 호소가 안쪽의 의제로 바뀐 거죠. 두 번째로 같은 회의에서 규칙을 만들 권한을 가진 쪽이 예비 작업 착수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방식이 둘이 된 거고, 세 번째로 올 봄의 공동 분류부터 이번 위쪽까지 감독 당국의 방향성이 반년 넘게 한쪽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혀있는 상원의 첫 번째 일정이 이 예상의 1차 확인 지점이 될 예정이고요. 결국에 4년 동안 규제 불확실성의 값을 가장 비싸게 치른 회사의 대표가 이번엔 규제 기관의 위촉장을 받고 회의실 안에서 그 값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갈링하우스가 지목한 XRP의 걸림돌은 딱 한 가지. 바뀌지 않는 명확성이고, 같은 회의에서 그 명확성이 오는 방식은 법과 기관 규칙을 둘로 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첫 번째 문서가 언제 활자가 되느냐, 그리고 문서가 나온 뒤에 기관 자금이 정말로 갈링하우스의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 2,100억 원이 그냥 사라진 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 회의실 의자값을 미리 치른 돈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리플 XRP의 새로운 채용에서 미국 안쪽 비중이 다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마치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